1926년 12월 3일 밤이었어요. 한 여성이 어린 딸에게 잘 자라는 키스를 해주고 조용히 차를 몰아서 저택을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녀의 차가 석회 채굴장 근처 비탈길에서 발견돼요. 전조등은 켜져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고요. 차 안에는 또 모피코트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당시 기온이 거의 영하 2도였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실종된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에거사 크리스티였습니다. 추리소설의 여왕이 직접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셈이죠. 정말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고 11일 뒤에 그녀는 한 호텔에서 발견돼요. 발견은 됐군요. 네, 근데 기억상실을 주장했죠.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아니다, 새로운 소설을 위한 홍보였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런데 크리스티 본인이 훗날 회고록에 아주 흥미로운 말을 남겼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나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변신했다. 그 부분이 정말 놀라워요. 보통은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을 법한 사건인데 그걸 프로가 된 계기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렇죠. 마치 자신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이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당기는지 직접 실험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에 매혹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해볼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지루하면 죽는다를 바탕으로 미스터리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때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학명의 괴짜 천재 작가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아, 혹시 셜록 홈즈 말씀이신가요?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41년에 에드거 웰런 포가 모르구가의 살인 사건을 발표합니다. 아, 에드거 앨런 포. 네, 이게 최초의 현대적 탐정 소설로 평가받죠. 당시에 포가 한 잡지에서 독자들이 보낸 암호를 풀어주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아하. 그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암호풀이 같은 그런 지적 유희에 열광한다는 걸 깨달았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끔찍한 살인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 더 큰 쾌감을 느낀다는 걸 간파한 거죠. 아, 그래서 그는 독자를 의자에 앉아 사건을 읽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 뒤편과 함께 단서를 추적하는 또 한 명의 형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이 공식이 훗날 코난 도일에게 영감을 줘서 셜록 홈즈가 탄생한 거고요. 포가 만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이 바로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미스터리 박스요? 네, 결정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춰서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스터리 박스라니 용어 자체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들리는데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극단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라이언 토이스 리뷰라는 유튜브 채널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모를 수가 없죠. 어린 아이가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이 지금처럼 거대하게 성장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영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바로 서프라이즈 에그 영상입니다. 거대한 종이 달걀 모형 안에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열어보는 지극히 단순한 콘텐츠죠. 네네. 그런데 이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10억 뷰가 넘습니다. 10억 뷰요? 그냥 장난감 상자 여는 영상이요? 와, 도무지 믿기지가 않네요. 그게 뭐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거죠? 바로 그 상자를 여는 행위,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아, 이게 바로 영화감독 J.J. 에이브럼스가 테드 강연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미스터리 박스 기법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거죠. 네네.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마술 도구 세트를 선물 받았는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상자를 열지 않았다고 하죠. 왜요? 왜냐하면 상자를 여는 순간 그 무한한 가능성의 미스터리가 그냥 평범한 마술 도구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들이 항상 그런 식이었군요. 그렇죠.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첫 장면부터 사막에 사는 주인공 앞에 정체불명의 드로이드가 굴러오고 그 안에 비밀 지도가 들어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미스터리 박스를 던져주면서 관객들을 끌고 갔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비완 케노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래. 근데 오비원이 누구지? 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심리학적으로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우리 뇌는 예측 오류에서 짜릿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측 오류요? 네,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뇌는 활동을 줄이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냥꾼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생후 2개월 된 신생아조차 늘 보던 익숙한 장난감보다 처음 보는 물건에 훨씬 더 오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합니다. 이 원초적인 호기심이 바로 학습 능력과 직결됩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호기심이 단순히 재미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수준을 측정한 뒤에 수년간 학업 성취도를 추적 관찰했죠. 결과가 어땠나요? 예상대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학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요? 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호기심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우와, 그건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다시 말해 경제적 환경이 좀 부족하더라도 강력한 호기심만 있다면 그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호기심이 어쩌면 교육 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입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미스테리를 즐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스테리 박스는 이처럼 가장 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미스테리 박스, 그러니까 정보를 감춰서 궁금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끔은 정반대의 경우에 더 끌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의 경우라면요? 뭔가를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이상하고 낯선 걸 대놓고 보여줘서 저게 대체 뭐지? 하고 다시 보게 만드는 경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를 만드는 두 번째 전략, 규칙 깨기입니다. 규칙 깨기? 네,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배반함으로써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거죠. 1950년대 미국 자동차 광고 시장에 전설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였나요? 당시 자동차 광고는 하나의 공식이 있었어요. 화려한 색감의 배경, 크고 번쩍이는 차체, 그리고 근사한 모델. 모두가 그 공식을 따랐죠. 네, 뭐 전형적인 자동차 광고네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인 빌 번바크가 작고 못생긴 독일차 폭스바겐 비틀의 광고를 맡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규칙을 정면으로 깨부수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깬다요? 우선 화려한 컬러 사진 대신 텅 빈 회색 배경에 조금만 차 한 대만 덩그러니 놓인 흑백 사진을 썼습니다. 흑백 사진으로요. 하지만 진짜 파격은 카피에 있었죠. 페이지 상단에 딱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단어요? 레몬. 레몬이요? 그게 속어로 불량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들 차를 불량품이라고 광고했다고요?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죠.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지? 하면서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 차는 글러브 박스에 크롬 장식에 아주 작은 흠집이 발견되어 출고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레몬을 골라내고 당신에게는 잘 익은 과일만 드립니다. 와, 이건 정말 한 수 위네요.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완벽주의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역설적으로 과시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우리 차는 최고다라고 외칠 때 우리 차는 불량품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죠. 이런 규칙 깨기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를 만드는 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착하기만 한 주인공이나 사악하기만 한 악당에게는 금방 실증을 느끼죠. 맞아요. 대신 복잡하고 모순적인 예측 불가능한 인물에게 매료됩니다. 아,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가 엘모 레너드의 유명한 일화가 생각나네요. 아,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어느 날 레너드가 자신의 편집자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토, 큰일 났어. 내 주인공이 어젯밤에 살해당했어. 네, 편집자는 당연히 어리둥절했게.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작가인데 그럼 그냥 그 장면을 다시 쓰면 되잖아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레너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뭐라고 했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이미 죽었다니까. 아니, 자기가 만든 캐릭터인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편집자는 정말 황당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게 위대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작가가 신처럼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가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거죠. 아, 캐릭터가 작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때 독자들도 그 예측 불가능성에 열광하게 됩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결국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 아닌가요? 심리학자 월터 미셸의 연구를 보면 인간의 성격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저만 해도 가족들 앞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요. 맞습니다. 좋은 캐릭터는 바로 이 인간의 본질적인 예측 불가능성을 담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계속 흥미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 박스와 규칙 깨기를 살펴봤습니다. 정보를 감추거나 예상을 뒤엎거나, 그런데 작가조차 자신의 캐릭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요? 혹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처음부터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미스터리도 있을까요? 바로 그게 미스터리의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궁극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모호함이라고 하죠. 의도적인 모호함. 네, 정보를 감추거나 규칙을 깨는 것을 넘어 아예 해석의 가능성 자체를 활짝 열어두는 겁니다. 의도적인 모호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단연커 보이니치 필사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보이니치 필사본. 네, 15세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서인데 문제는 현존하는 그 어떤 언어로도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이하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식물 그림, 알 수 없는 천문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여성들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죠. 들어본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 애니그마를 해독했던 최고의 암호학자들도 다 실패했다고요? 혹시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풀어보려는 시도는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AI를 동원해 도전했지만 아직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여전히 이것은 외계인이 남긴 기록이다. 사실은 누군가가 만든 정교한 사기극이다. 잊혀진 고대 언어의 마지막 흔적이다. 이런 가설만 무성할 뿐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 해독 불가능성이 이 필사본의 진짜 매력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관심을 영원히 끌어당기는 거죠. 정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미스테리가 되는 셈이군요. 이런 모호함의 힘은 대중문화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떠오르시나요? 1969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비틀스의 폴 맥카트니 사망설이요. 아, 그거요? 폴 맥카트니는 이미 1966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지금의 폴은 그와 닮은 대역이다라는 뜬금없는 루머였죠. 정말 기이한 루머였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네, 그러자 팬들이 탐정이 되어서 비틀스의 앨범 커버와 노래 가사에서 미친 듯이 단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이야기에 빠져서 유튜브를 몇 시간씩 본 기억이 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에비로드 앨범 커버에서 멤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존 예노는 신부, 링고스타는 장의사, 맨발인 폴 맥카트니는 시체, 그리고 조지 해리스는 무덤 파는 인부를 상징한다는 거죠. 뒤에 주차된 폭스바겐 비틀의 번호판?
LMW28IF도 유명하죠. 맞아요. 만약 살아있다면 28살이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린다 마카트니 윕스, 린다 맥카트니가 운다의 약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Strawberry Fields Forever의 마지막 부분에서 존 레논이 I buried Paul, 내가 폴을 묻었다 라고 속삭인다는 주장도 있었잖아요. 아, 네네. 나중에 그게 사실은 크랜베리 소스였다고 밝혀졌지만요. 네, 크랜베리 소스. 물론 이 모든 건 팬들의 정교한 오독, 이제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틀스의 음악과 아트워크에 내재된 그 초현실적이고 모호한 분위기가 이런 해석의 놀이터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 실제로 존 레논은 평론가들이 자신의 가사를 너무 심각하게 분석하는 게 짜증나서 일부러 아무 의미 없는 가사를 써서 그들을 골탕 먹이는 걸 즐겼다고 하죠. 내가 바로 바닷꽃길이다 같은 노래처럼요. 네네. 그 모호함이 오히려 팬들을 비틀스의 세계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스터리라는 게 단순히 범죄 소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정보를 감추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 박스부터 시작해서 상식을 뒤엎는 규칙 깨기, 그리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모호함까지. 결국 최고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참여할 공간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미스터리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세상을 더 깊고 흥미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강력한 렌즈인 셈이죠. 강력한 렌즈요. 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니까요.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어떤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19세기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가 제시한 소극적 수용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극적 수용력. 네. 성급하게 사실과 이성을 통해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불확실하고 의심스럽고 미스테리한 상태 그 자체를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네요. 세상에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퍼즐도 있지만 정답 없이 그 자체로 마주하고 끌어안아야 하는 미스테리도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퍼즐풀이에만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21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을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미스테리는 무엇인가요?